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7월의 새벽, 전남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고, 불은 진료실 한켠에서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어서 2022년 경기도 이천, 철거 중이던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바로 위층 신장투석 중이던 환자들과 간호사가 연기에 질식했습니다. 또 5명이 숨졌습니다. 2023년엔 전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2025년에는 양산과 광주 각각의 종합병원 수술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수십 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 기능이 일시 마비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 그냥 뉴스에서 잠깐 보고 넘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사건들을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날 그 병원의 시설관리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처벌받았을까요? 직장을 잃었을까요? 감옥에 갔을까요? 그리고 그게 나였으면 난 어땠을까요? 시설관리인으로 산다는 건 늘 비슷한 일의 반복입니다. 매일 기계실에서 전동기 소리 듣고, 전기실에서 UPS 알람 점검하고, 누수업나 변기 물 내려보며 건물 한 바퀴 도는 상. 그런데 단 한 번, 진짜 단 한 번, 불이 나면 이 모든 습관은 한순간에 목숨값이 되고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제대로 작동했습니까? 방화문은 닫혀 있었습니까? 병원 관계자가 철거 공사에 대해 우리에게 협의라도 했습니까? 야간 당직자에게 화재 대응 매뉴얼을 알려주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죄입니까? 시설관리인 중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병원 화재가 났다고 해서 소장이 바로 구속되는 일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운이 좋아서입니다. 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했기 때문에, 경찰이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은 어떨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병원 화재 사고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을 짚어보려 합니다. 왜 병원은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괜찮았는지, 왜 병원은 방화문을 소화기로 막아놓고도 무죄였는지, 왜 시설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는 대부분 조사만 받고 끝났는지, 그리고 진짜 처벌받은 사람은 누구였는지, 내가 병원에 취업하면 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상식, 현실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할 병원 화재 사례는 그저 뉴스 보도 그 자체가 아닙니다. 모두 실제 우리 같은 시설관리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누군가는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다가, 누군가는 전기실에서 전등 교체 중이었고, 누군가는 야간 순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책임자가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병원에 입사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생존 수칙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제 경험과 실제 사고 기록을 바탕으로 만든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번 영상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의 미래가 걸린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병원 화재, 그날 시설관리자는 무엇을 했을까? 2020년 7월 10일, 전남 고흥군의 한 병원 새벽 3시 42분. 누군가는 순찰을 돌고 있었고, 누군가는 CCTV를 보며 졸음을 참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각, 1층 응급실 옆 진료실 쪽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병원은 8층짜리 건물. 입원 환자만 60명이 넘었고, 당직 간호사, 야간 청소 인력, 전산실 직원, 그리고 시설과장 1명이 당직으로 병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은 너무 빨랐습니다. 비상벨은 울렸지만 스프링클러는 없었습니다. 화재 경보는 울렸지만 환자 대부분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연기와 열기가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날 병원 안에서 4명이 숨졌습니다. 2명은 침대에 누운 채로, 2명은 대피 도중 의식을 잃고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날 시설과장은 무엇을 했을까요? 불이 났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비상전원을 내리고 방송을 틀고 대피 안내를 하고 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사에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는 처벌을 받았을까요? 놀랍게도 아니었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경찰과 국과수는 정확한 발화 지점을 특정할 수 없다. 즉, 정기적 누전일 가능성이 크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병원은 원래 종합병원이었다가
규모가 축소되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고 심지어 법령상 유예 기간도 남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도 시설소장도 병원장도 형사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징계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시설관리자가 잘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사고 이후 병원은 장기간 폐쇄됐고 시설팀은 전원 교체됐으며 고용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누구도 처벌받진 않았지만 그 누구도 그 자리에 남아있진 않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나는 법적으로 무죄였지만 현실에선 책임자였다. 여러분, 그날의 시설관리자도 아마 지금의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계약직일 수도 있고 하청업체 직원일 수도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장이 시킨 허드렛일을 하다가 화재 한 번에 모든 책임이 뒤집어지는 자리. 그게 우리 자리입니다. 이 병원의 화재는 사망자 4명, 부상자 20명 이상의 참사였지만 결국 무죄의 사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무리된 순간 시설관리자의 존재도 조용히 삭제됐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오늘 밤 불이 나면 나는 어떤 위치에 서게 될까? 이 질문을 꼭 가슴에 품으셔야 합니다. 이어서 2022년 이천의 모 투석병원 화재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이 화재는 병원 외부에서 시작됐지만 방화문을 소화기로 열어놨던 관리자의 과실로 연기가 병원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날 간호사 한 명이 투석 중인 환자들을 끝까지 지키다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누가 처벌을 받았을까요? 환자 한 명은 투석 중이었습니다. 양팔에 혈관이 연결돼 있었고 몸을 일으킬 수도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그 옆에서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오전 투석이 진행되던 평범한 병동. 하지만 아래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병원은 4층짜리 상가 건물의 꼭대기층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3층에서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었고 용접도 아니고 기계 철거 작업 중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그 작은 불꽃이 에어컨 내부로 번졌고 이윽고 검은 연기가 천장을 타고 위층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 하나가 드러납니다. 3층과 4층 사이의 방화문. 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닫히지 않도록 소화기가 문턱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불이 난 직후 연기는 방화문 사이 틈을 타고 계단을 뚫고 곧장 4층 병원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병원 복도는 금세 지옥처럼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투석 중이던 환자들은 피할 수 없었고 간호사 한 명은 환자들을 대피시키다 끝내 연기에 질식해 쓰러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누가 방화문을 열어놨는가? 누가 소화기를 끼워 넣어 연기를 그대로 올려보냈는가? 현장 수사 결과 철거업체는 사전에 전기 차단이나 화재 위험 평가를 하지 않았고 병원 측과의 공사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는 병원 직원이 아닌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느냐는 철거업체 측 주장과 달리 소방당국은 그들의 중대한 과실을 지적했고 최종적으로 공사 책임자 1명이 구속, 관련자 6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그럼 병원은? 그 병원의 시설소장이나 소방안전관리자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화재의 직접적 원인은 외부 업체의 공사였고 병원 측은 자동화 제속보설비나 스프링클러 등을 정상 작동 상태로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병원 의료진은 가능한 모든 대피 조치를 했다는 점이 확인됐고 오히려 희생된 간호사에게는 의사자 지정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쳐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병원이 4층 상가 건물에 입주한 구조였다는 점. 건물 자체의 방화구획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고 2003년에 신축되면서 불법으로 시공된 흔적들이 확인됐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병원이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병원 입주 당시 그 건물의 화재 안전 기준을 누가 확인했을까요? 시설관리자는 그 건물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설계도면을 열어보거나 방화구획 단면도를 확인해본 사람은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결국 사망자 5명, 그중 1명은 간호사, 거동 불편한 환자들 사이에서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람. 그 사람은 구조요원이 아니었습니다. 소방관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던 병원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시설관리자인 우리의 입장으로 화재가 병원 내부에서 나지 않았을 경우 우리는 무죄일까요? 공사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우리 책임이 아닐까요? 방화문이 열려있다는 걸 알았다며 그리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그 순간부터는 우리 책임입니다. 시설관리는 내 구역만 잘하면 된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병원이라는 건물은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책임질 수도 있고, 우리가 죄가 없어도 사람들은 우리를 먼저 지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앞서 살펴본 여러 병원 화재에서 시설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운이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했기 때문이고, 불이 병원 외부에서 났기 때문이며, 무언가가 우리 대신 책임져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운이 없었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직접 병원 시설을 관리하면서 만든 생존 수칙 3가지입니다. 1. 방화구획과 방화문 매일 체크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라. 대부분의 병원은 입주 건물입니다. 상가 건물 위층에 위치하거나 지하에 공용 보일러 실전기실이 있고 병원 시설은 그 위에 걸쳐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방화구획은 건물주 몫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나면 누가 책임질까요? 건물주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입니다. 매일 방화문이 제대로 닫히는지 확인하고 닫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십시오. 소화기로 문턱을 막는 행위가 보이며 즉시 철거하고 간단한 경고문을 부착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내용을 시설일지에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증거도 없습니다. 2. 외부 공사 철거용 접작업은 문서로 협의하고 입회하라. 많은 병원 화재는 외부에서 발생한 공사 중 불티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용접 철거, 도장 작업 중 발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은 공사는 인테리어 팀에서 했어요. 그건 간호과에서 요청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설팀이 공사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화재가 나면 모두가 우리를 봅니다. 공사 협조 요청 공문이 없으면 메일이나 문자라도 남겨두십시오. 불꽃 작업은 반드시 입회하되 입회가 불가능하며 사전 위험 예측 회피 요청서를 내부 보고로 남겨두십시오. 용접 절단 연마 고열 장비 작업은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고 소화기 방염포 배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이게 다 귀찮고 시간 낭비라고요. 불이 나면 그 서류 하나로 우리 목숨값이 바뀝니다. 3. 스프링클러, 자동화 제속보 설비, 비상벨 작동 확인은 매월 필수. 병원 화재 사고 중 초기에 진압된 사례는 모두 스프링클러가 작동했거나 화재 속보 설비가 작동한 곳입니다. 문제는 이게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동화재 탐 지설비는 센서, 오동작 때문에 종종 꺼놓고 스프링클러는 평생 작동 안 할 거니까 괜찮다며 방치됩니다. 매월 테스트를 기록하고 작동 확인서를 문서화해 두십시오. 사내 점검표가 없으면 직접 엑셀로 만들어서라도 남겨야 합니다. 자체 점검이 어려우면 외부 법정 점검 이후 정상 작동 여부 보고서 사본을 받아 보관하십시오. 소방계약서, 점검보고서, 비상전원 상태표. 이 3가지는 퇴사할 때까지 백업해 두셔야 합니다. 이 3가지가 바로 병원 시설관리자가 화재 이후 책임을 벗을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소방관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록하고 증명하면 최소한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건 책임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그거 네가 점검 안 한 거 아니냐? 왜 못 막았냐? 왜 보고 안 했냐? 그 질문이 바로 우리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때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는 직장도 가족도 삶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부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화재의 뉴스 속 이름 그게 당신이 되지 않으려며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화재가 난 병원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간호사. 환자 손을 잡고 괜찮아요라고 말하다 끝내 자신은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누구는 의사자로 지정되었고 누구는 언론 인터뷰에 나와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자. 그 사람의 이름은 끝내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근 5년간 대한민국 병원에서 벌어진 실제 화재 사고들을 돌아봤습니다. 새벽 시간 누전으로 불이 난 병원. 철거 공사 중 스파크로 전소된 병동. 방화문이 열린 틈으로 환자들이 쓰러졌던 현장.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간신히 막아낸 대형 참사. 그리고 전기 콘센트에서 시작된 수술실 화재까지. 이 모든 곳에 우리와 같은 시설관리자가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계약서를 쓰고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하루에 몇 번이나 전기실과 보일러실을 오가며 말없이 병원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며 그 이름은 빠르게 지워집니다. 어느 누구도 시설팀이 뭘 했는가를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하죠.
책임은 묻습니다. 너 뭐 했냐고, 네가 그날 당직 아니었냐고. 방화문 왜 열려 있었냐고.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호출받고, 제일 먼저 CCTV 앞에 앉고, 제일 먼저 경찰 조사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이미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는 이제 막 병원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면접을 준비하며 설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불이 나면 누구도 당신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 병원이라는 곳은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 같은 실무자가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법령은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소방점검은 있지만 예산은 없습니다. 인사팀은 다 너가 알아서 해라고 하고 간호관은 이거 왜 안 고쳤냐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정보와 연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지, 화재가 나면 어디까지 책임이 가는지, 나보다 먼저 겪은 선배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워크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네이버에 시설워크를 검색해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겪은 작은 사고 사례, 병원에서 겪은 어이없는 민원, 화재 점검을 둘러싼 부당한 요구, 용접 입회 중 발생한 갈등,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다음 사람의 생존 지침이 됩니다. 아직 카페의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험이 올라오는 순간 그게 누군가에겐 방화문을 닫게 만들고 누군가에겐 퇴근길에 소화기를 확인하게 만들며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워크에서 병원 시설관리뿐 아니라 아파트, 빌딩,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시설 현장의 사고 사례, 고용 트렌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 상황이면 어떡하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다음 병원 화재 뉴스에서 그날 당직이었던 시설관리자 A씨라는 문장이 당신 이름이 되지 않기를 네이버에서 시설워크 카페 검색하시고 여러분이 겪은 병원의 이야기, 여러분만 알고 있는 점검 팁, 혹은 단순한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음 사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